일본 작가 아베 코보의 모래의 여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남자는 곤충 채집을 위해 모래 언덕을 찾아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숙박을 위해 찾아간 집에서 만난 여자는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모래를 끊임없이 퍼냅니다. 모래에 파묻히는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모래를 퍼내는 여자의 행동은 남자의 눈에는 무가치,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득 예술을 한다는 것, 더욱이 지금과 같은 물질 중심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재고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바른도사 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네,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오늘의 공도사 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도사 복도사입니다. 복도사님, 뭐 네.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김진 작가님 계획전에 글을 쓰게 돼서 글을 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공도사님 한 분 더 계신데요. 네. 홍민기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진짜 오늘 꽉 차니까 따뜻하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홍민기 작가 왜 오셨어요? 아니 왜 자기가 초대해놓고 네, 간단하게 본인의 공도사님 소개 본인이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되나요? 네. 개인전 올해 이번에 하면은 9회째고요. 다른 거 개인적으로 얘기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주로 전시 위주로 소개를 하시는군요. 네. 그럼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작업을 하세요?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페인터로서의 자의식이 좀 강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긴 하는데 뭐 퍼포먼스도 하고 아니면 개념적인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좋은 화가가 되려는 야망과 열망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좋은 페인터가 되고 싶습니다. 네, 다른 작업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정말요? 네, 페인팅만 고집하시는 줄 알았는데. 퍼포먼스도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 퍼포먼스에 개 망해서 혹시 그거 제가 들은 파리에서 했던 그 퍼포먼스 맞나요? 네네, 그게 첫 번째 퍼포먼스였는데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이제 그런 유형의 퍼포먼스가 돼버렸죠. 그 처음이 너무 셌어요. 제가 듣기로는.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었거든요. 결론은 좀 약간 참혹했지만. 네, 결론이 많이 참혹했죠. 뽕피드 센터나 아니면은 이제 대규모 미술관 이런 데 들어갈 때 검문 검색을 하죠. 이제 그 폭탄이나 뭐 그런 혹시 테러로부터 방어한다는 그 이제 명목이 앞에 있고 우리는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이제 위험물이 없는 걸 이제 확인시켜줘야 이제 그 안에 입장이 가능한데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넙죽넙죽 검문 검색에 잘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검문 검색 자체에 그 개인의 어떤 내밀한 이 일상의 그 공권력이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파리에서는 미술관을 가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갈 때마다 가방을 너무 쉽게 열어주고 있는 걸 스스로 이제 발견을 했었죠. 그때는 유학 당시는 아니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파리에 잠깐 가게 된 계기였었는데 그때 했던 작업은 그래서 이 검문 검색 자체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쉽게 가방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투명 가방과 투명 원피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명 원피스를 이제 먼저 입고 이제 속에 있는 옷을 다 벗어서 투명 가방에다 넣어서 그 검문 검색대를 통과하는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검문 검색대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에 옷하고 가방에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검문 검색에 명예롭게 대처하기 위한 옷과 가방 뭐 이랬는데, 이제 그 뽕피드 센터에서 경찰을 불러서 이제 연행돼서 조서 쓰고 독방에서 참 몇 시간 있고 뭐 그랬었죠. 진짜 근데 연행되셨다 그래서 뭔가 옷을 벗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옷을 벗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한순간도 옷을 벗지 않았던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다른 그런 유형의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재하는 입장에서 경찰을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말고 촬영해 주려고 왔던 그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도망갔거든요. 근데 다 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그 흔히 말하는 닭장차 같은 경찰차에 다 잡혀서 셋이 다 그러면 그 자료들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 그 당시 이제 그 퍼포먼스 하고 나서 조서 쓰고 나중에 자료는 본인들이 증거 기록으로 갖고 있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압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프랑스 경찰청 소장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프랑스 경찰청에 뒤에서 있습니다. 파기하진 않고. 그걸 하려면은 다시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편지를 쓰고 돌려받기 위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유명해지면 꼭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네, 그래서 그래도 프랑스가 문화의 나라라서 그런지 작가에 대한 예우가 좀 특별한데 이렇게 사진도 그러니까 작가 인터뷰도 되게 긴 시간 해주고 사진도 앞에서 옆모습도 옆모습도 찍어주고 제 사인도 사인도 받고 뭐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퍼포먼스는 그 이후로는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게 유일한 퍼포먼스였고 첫 퍼포먼스인데 이제 너무 강력해서 그 이후로 다른 거 할 엄두가 안 나서 지금은 쉬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비행기 탈 때도 이제 그 이후에 그 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열적외선인가요? 뭐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거 하는데 가서 한번 하지 뭐 이런 그 동료와 사람 종용이 있었으나 지금 비행기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참고 있습니다. 검문 검색하는 사람들 중에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죠. 거기 그 검문 검색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 상황이 그 대치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 책임자 같은 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들어오면 경찰서 간다 이제 계속 그러는데 나 미술관에 지금 가려고 하는 거고 당신들이 나한테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증명하고 내가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 방법 중에 하나다. 뭐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서 이제 잡혀서 경찰 올 때까지 이제 거기서 계속 잡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평론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상태가 재밌다는 거예요. 작가인데 작품이 없는 상태가 재밌는데 전시를 하나 기획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참여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작가한테 작품이 없는 이 상태, 이 아이러니한 상태가 재밌다고 그래서 불량배라는 전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를 했고 작품이 없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전시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다시 제언적으로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본래는 기억력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엔 제가 프랑스 가서 경찰하고 조서를 쓰면서 이제 변호사를 부를래 경찰관이 부를래 하고 물어봤는데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제가 제 변호를 했거든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조서를 쓰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인 받기 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작업에 대한 요약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 있으면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따라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전시를 할 때 그 조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대한 하나의 답을 써서 이제 5개의 패널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너 여기 뽕피드 센터는 공적인 공간인데 이런 퍼블릭한 공간에서 누드로 있었던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 누드였던 적 한 번도 없다. 나로 하여금
내가 위험 인물도 아니면 위험 물질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걸 어쨌든 증명하길 원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내가 보여주는 행위 없이 그냥 보게 만드는 뭐 그런 어떤 일들이었던 거죠. 저번에 저도 프랑스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홍민기 작가님도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그런 장소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앞에서 그 덩치 큰 사람들이 검문을 가방 열어보고 하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진짜 폭탄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폭탄을 처리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폭탄이 나왔을 때 어떡할까? 뭐 그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거기 상징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검문 검색을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랍 세계와 테러 이걸 연결시키는 계속 그 상징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 효과를 파쇄 내지는 다른 거로 분쇄하는 다른 작용이 필요한 게 이제 제 작업이 이제 그 상징 효과의 어떤 좀 균열을 좀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앞으로 할 작업에 대해서 이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초반이 너무 길었네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하시는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떤 그 전시 9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계신지. 9번째라고 하나 어쨌든 그림 그리는 건 저한테 꽤 제일 어려운 일이고 꽤 힘든 일인데 한 2011년부터 정물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동안 계속 이제 작업을 해왔으나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 그걸 고치는 과정에 이제 작업 결과물이 별로 없는 거였죠. 지금까지는 계속 작업 어쨌든 12년의 개인전 하고 이제 4년 넘게 계속 헤매고 있었거든요. 작업 완성된 건 작업 시간은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완성된 게 없는데 이건 뭔가 싶은 건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보통은 이제 전시할 때는 완성된 작업 위주로 걸어서 이제 아내가 이런 작업했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그 의견 들어보고 뭐 그러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시 구성이 대략 지금까지 했던 작업 중에 완성했다고 하는 거 정물 작업 하나 100호짜리 하나를 붙일 거고 그다음에 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걸 계속 그 전시장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8개의 새로운 작업 핑크한 신작이 18개가 붙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수치로는 정확하게 지금 셈할 수는 없는데 그 4리터짜리 페인트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말통 말고 4리터짜리 그 페인트 통으로 치자면 그게 한 30개 뭐 이 정도만큼의 그 물감 부산물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망하고 헤맨 건 거죠. 그 부산물도 같이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18점의 핑크한 그 핑크색만 발라져 있는 그 캔버스가 아마 남들한테는 김진희 갑장의 추상화로 바꿨나 뭐 이렇게 좀 의아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정물화 위에 그걸 또 이렇게 덧칠을 해서 그려진 작업인가요?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작업한다고 작업을 하는 와중에 물감 섞고 나서 남아있는 그 부산물이라고 하는 물감이 엄청난 건 거죠. 그걸 이제 통에다 계속 담아놨거든요. 모아놓으셨구나. 예, 통에 모아놨던 그 물감을 그 캔버스에다가 칠해서 이제 그걸 18개의 캔버스를 붙이는 건데 제목이 좀 다른 작업하고 틀려요. 딴 건 뭐 정물 죽은 자연 이제 꼬리표처럼 소제목이 하나 붙긴 하는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1000분의 3, 1000분의 100, 뭐 1000분의 250, 최대치가 250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3은 3만 원짜리 그림인 거예요. 150은 150만 원짜리 그리고 총 양을 1000으로 잡고 그게 이제 그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만 원짜리 뭐 15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제목이 되는 그런 그 작업 하나하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판매라고 하는 게 조금 이번에는 딴 때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제가 가령 추상화를 계속 해왔거나 모노크롬으로 작업을 했던 작가가 아니고 이제 뜬금없이 분홍색이 등장을 한 거죠. 그 이제 뜬금없이 등장한 그 18개의 캔버스 같은 경우는 회화적 요건만 갖춘 건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과
붓질과 캔버스만 있는 요 상태에 그냥 정말 칠한다는 느낌으로 뭘 재현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소재들을 그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칠한다는 심정에서 그냥 칠한 거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남은 부산물들은 보통 이제 버리잖아요. 예. 버리지 않고 그거를 모아서 또 다른 또 작업을 또 만들게 된 아니면 또 부산물을 모으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웬 물감이야 그러면 나 언젠가 조각 한번 하려고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 뭐 그런 거였고 지금까지 작업을 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작업을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물이 없는 거죠? 결과물이 없고 올해까지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업 완성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아닌 것 같고 그걸 계속 하는데 작업 완성된 건 없고 근데 내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작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 작업을 팔거나 해야 되는데 결과물 자체가 아예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작업 과정에 나온 흔히 아까 말했던 부산물이라고 하는 이 핑크에 대해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는 개망한 거예요. 이제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구입하거나 이런 돈이 필요한데 이거조차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산물이라고 했던 거를 다른 것으로 보던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치환을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작업의 완성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이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부산물 갖고 다른 걸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 그렇죠.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핑크 정무라 시리즈 작업 같은 경우는 위에 그렸던 위에 또 덧칠하고를 그러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을 해오셨는데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엄청난 두께의 그 그림으로 지금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무게를 달아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진짜 만약에 근데 두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르기 전에 또 밀어내고 그 위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긁어냈던 부산물들 그리고 이제 팔레트상에서 물감이 섞여 있던 걸 다시 이제 모아서 통에다 집어넣고 했던 유형을 다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물감을 지금 유화를 쓰세요? 네. 유화는 바르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고치기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크릴 물감에 비해서. 그래서 말려서 올리는 작업 방식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말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계속 터치를 올려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께가 크게 형성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는 그 부산물들은 계속 생기는 건 거죠. 그래서 이번 작업은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이러니 같은 경우는 작업을 계속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번 작업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건 거예요. 그림을 뭘 정해놓고 하려니까 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물도 없고 그래서 다음 작업이 계속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요 프로세스를 바꾸던가 아니면 요 작업의 어떤 방향 자체를 좀 달리 보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럼 조그만 그림이라도 좀 그려서 그걸 좀 팔아서 그 돈으로 재료를 장만하면 물론 내가 장만하면 되지 않겠냐. 물론 제가 딴 데서 이제 돈을 벌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초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작업 양도 늘어는 나는데 결과는 없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작은 그림조차도 저는 이제 지금 잘 못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일정 정도의 적절한 캔버스 크기와 그 안에 들어가는 대상의 크기가 크기를 계속 실험하는데 크기가 작아서는 이게 잘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 그 터치도 때문에 강하고 이러다 보니 큰 작업을 계속 우선은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이걸 계속 지속을 하려면 작업에 대한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해서 좀 달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그 작업이 괜찮았단 말이죠. 완성을 하셔서 파시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그런 계기가 이게 왜 갑자기 왜 그동안에 했던 그동안의 작업은 정말 작업량도 많으시고 또 주제가 변하기도 하고 소재가 변하기도 했지만 계속 완성을 하셨는데 이 순간 지금 그 공백기에 이게 뭐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닌 게 그걸 아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한 2년 넘게 도대체 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물화 작업은 이 앞전하고 또 다르게, 그러니까 빛과 관련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작업이었거든요. 이 작업에서 필요한 건,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포커스가 그쪽에 있지는 않지만 그 정물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건 과일, 야채, 고기, 케이크 종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물화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이 소재들을 그리는데, 이게 상품이라는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사물의 어떤 변화가 약이 되었는가, 그걸 갖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 빛과 살의 어떤 일종의 모종의 그 변화의 지점을 이제 어쨌든 찾긴 했어요. 찾는데 그 빛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살의 어떤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사실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물리적인 현상인데 그것 플러스, 그러니까 빛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보고 어떤 색을 감지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거 플러스 그 빛이 좀 더 직접적으로 대상에 뭔가 가해지는 어떤 현상들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대상 같은 경우 그 살로의 어떤 그 지향이 최대화된 상태, 이렇게 아주 팽팽한 그런 상태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까지 그렸던 그 볼륨감 혹은 양감,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혹은 지금까지 있는 그림의 볼륨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대상 실제 그 양감을 초과하는 어떤 빛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거더라고요. 없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양감을 최대화한 거 같은 경우는 보테로 그림 이제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쉽겠죠.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닌 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초과한 빛들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될까 해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걸 어떻게 억지스럽게 이제 해서 끝을 내고 나면은 이 산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되게 오랜 시간 헤매고 있는 거죠. 네,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옆에 계신 그 홍민기 공도사님께서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뭔가 영상에서 생각하시는 빛에 대한 또 이야기는 어떤 건지. 다큐멘터리요? 네, 빛에 대한 생각. 영상? 솔직히 얘기하면 다큐멘터리는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신경 쓸 그렇군요. 사고 없이 문제 없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화면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정보 전달이 제일 잘 되는 게 좋죠. 일단. 그리고 이제 그 한 끗발 차이, 그 전문가들의 한 끗발 그거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남들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럴 건데 이제 어쨌든 눈을 찌르는 거죠. 그게 잘 안 될 때. 갑자기 기피의 강요라는 그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살 얘기를, 정물 얘기를 하시면서 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살인가 하는. 핑크 시리즈인데 정물이 이렇게, 저는 그 작업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오브제와 이제 사람, 인간 피부를 같이 결합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로서 일체화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에 흥미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시리즈 작업들은 오브제가 다 그 핑크가 거의 피부색 같은 느낌, 그런 인종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앞으로 준비하시는 그 어떤 작업 시리즈에선 특별히 그 기존에 해왔던 거랑 좀 다른 방식이잖아요. 또 새로운 실험이고 새로운 도전이 될 텐데, 이 전시를 통해서 어떤 기대하시는 것이 있나요?
이거 이 전시 잘못하면 이제 지인 끊기고 이제 주변에 인간관계가 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작업에서는 가령 제가 이제 회화적 제스처 아니면 조형적인 거 이런 거 고려 거의 없이 그냥 색깔 칠하고 칠한 거거든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가치를 최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회화는 이런 거야라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가장 최소한으로 해놓고 게다가 가격은 제가 평상시에 그린 거보다 어떤 거는 훨씬 더 비싸기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작업 결과물은 없고 내가 노력을 안 했냐 열심히 안 했냐 그건 아닌데 그걸 아닌 걸 볼 수 있는 건 이 물감 덩어리만 있었거든요. 그 물감 아까 부산물이라고 했던 증거물이네요. 그렇죠. 그걸 그냥 칠한 상태에서 그걸 뭐 그린 것도 아니고 누구나 칠할 수 있는 정도로 해놓고 그걸 100만 원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좀 황당하고 이럴 수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 완성을 그러니까 완성을 못 해내고 있는데 이 사이에 계속 물감을 만들어내는 본인은 아니지만 물감을 만들어내는 그것만이 나한테 이렇게 남아 있는 거긴 하지만 이 계속 하는 행위가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작업보다 작업실이 더 감동이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봤는데 작업실 그 물감 덩어리며 바닥에 흘린 거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하나의 작품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은 없고 작품 같은 것만 나온 상황에서 나온 거죠. 슬프다. 네. 그래서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면 다시 그러면 그 의미를 끌어내는데 나는 거기다가 그리는 시간을 지금은 아예 할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산물로 나온 핑크색을 발라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그냥 칠하는 행위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가인 내가 이 작업에 어떤 최대한의 가치를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걸 최소화시켰을 때 이 매매행위,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균형점이 사실은 한쪽으로 이렇게 푹 꺼진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작품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작품의 가치가 있고 내가 거기에 지불할 의사가 있어. 이게 팽팽하게 딱 그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았을 때 아다리가 맞았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최소한으로 내가 특별히 여기다가 고려하지 않고 뭘 집어넣지 않고 최소한으로 했는데 당신 이거 사실래요?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아마 구매를 종용 동료 뭐 이렇게 할 텐데 사실래요?라고 했을 때 만약에 구매가 이루어진다면은 요 작품에 흔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에 이렇게 빈틈이 생기거든요. 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100만 원짜리만한 가치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가치가 아마 그 사람 누군가 생각할 때는 한 10만 원 내지는 5만 원도 아깝다 뭐 이럴 정도 있는데 요 5만 원과 100만 원 요 사이를 메꾸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는 이 작품 플러스 보이지 않는 알파인데 그걸 갖고 있는 쪽이 그 구매자인 건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느끼는 그거의 가치를 오히려 부여하는 되게 무형적인 그 가치 부여가 그 사이에 개입하게 되는 건 거죠.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린 본 적도 없고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가치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뭐 좋은 작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보는 사람이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찾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 작업하고 나서 관계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건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 가령 이제 동일하게 교환이라는 게 동일하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아주 수평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발생하는 게 없어요, 추가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작품이 언밸런스하게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이 사이에 어떤 때는 뭐 저희 협박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안에 그 작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동기들이 있을 텐데, 예, 그 틈이 제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죠. 사실은 그 뭐 재료비로 따지면 작품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작가의 어떤 의도라든가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세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가치를 부여가 되는 건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의미를 작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그 의미를 찾아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서 사갈 것이냐, 그 가치를 못 찾고 그냥 안 살 것이냐. 약간 이거 굉장히 뭔가 좀 재미있는 어떤 놀이 같은. 예, 저 주변에 예술 애호가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시장으로. 근데 이번 전시 준비하시면서 우리 말씀도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말씀도사님 또 어떻게? 복도사님. 네. 복도사님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오늘 같이 김진 작가님 미리 만나서 같이 인터뷰도 하고 예, 많은 이야기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지난주쯤에 그 연신내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작업실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대화 나눴을 때는 약간 막연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작업실 사진을 찍어 왔었어요. 이제 그 물감이 쌓여 있는 거랑 물감 모여져 있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건 되게 치열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작업실에 온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그것을 끌어다가 전시장에 내놓는 게 하나의 항변일 수도 있겠구나. 나 지금 아직 작업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냄새가 정말 진동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유아 그 테레핀 냄새와 그 린시드 냄새. 근데 이번 작업에 전체 총합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다 그쵸. 그걸 만약에 다 판다. 모든 거를 다 팔면 1,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0분의 몇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아마 한 1, 2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돈 벌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하고 그거 플러스 1,000만 원이 다 모아지지는 않을 텐데 한 1, 2년 재료비에 대해서 크게 부담 없이 작업할 수 있는 뭐 시간을 버는 그런 게 되겠죠. 작품 그런 가격 책정은 그냥 작가님이 이 무대로 그냥 다 하시는 거죠? 가격 리스트는 나왔는데 누구한테 1,050을 누가 250이 되고 누가 100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구매자에 따라서. 아니요. 그 작품 뒤에다가 제목 다 쓸 거거든요. 랜덤이네요. 아직 제가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 어떤 숫자를 부여할지 그것만 안 됐을 뿐이지 그쵸 랜덤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거는 결정된 것도 있어요.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아마 미술관에 소장되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개인 컬렉터한테 이렇게 가는 게 아마 최종적으로 이 그림이 그 도달하는 지점이라고 할 텐데 이 소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물신주의적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재산 축적의 어떤 한 방편 같은 뭐 이런 좀 그것에 대한 좀 껄끄러운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물신주의적인 소유 형태가 아닌 다른 소유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이 그 공예적 완성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 물건 자체에 흔히 말하는 보사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물건 자체가 뭐 미적인 대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아까 틈을 메꾼다고 그랬죠. 그 소장하는 사람이 그 틈을 메꿔서 가져가는 요거 자체가 이 작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물건 자체에 이렇게 현혹돼서 아니면 물건에 끌려 들어가서 하는 그런 유형의 소유 형태가 아닌 다른 작업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새로운 소유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도 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전시 이 과정을 모든 거를 이제 공개하고 보여지고 실험하는 이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000분의 얼마를 해서 1,000만 원을 돈을 마련하는 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아까 전에 그 전에 이전에 말했던 가치 부여라는 거. 예. 그 전에는 어떤 작가의 정신 세계를 스스로 작가가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이제 가치 부여가 됐던 거를 역으로 이제 구매자에 의해서 이게 가치 부여가 돼서 예, 알파가 돼서 작품의 가격이 정해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1,000분의 얼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희망사항인 거죠. 네. 그냥 모든 작가의 희망사항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이 많은 시간 투자와 이런 걸 한 걸 통해서 누군가가 이 가치를 알아주고 내가 다음에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작가들의 꿈이고 이거는 어떤 이상 같은 것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돈 뭐 팔고 안 파는 걸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순간 뭐가 필요하구나. 돈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돈도 중요해요. 이 작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이 작업이라는 건 아마 망치기와 내가 망치고 헤매고 이 하는 시간을 계속 나한테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건 거죠. 예, 그걸 벌기 위해서 이번은 아주 적극적으로 판매에 뛰어들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네. 자세를 취하겠다. 네, 이번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섭습니다. 홍민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회화 전혀 모르는데 오늘 계속 같이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듣고 있는데 지금 좀 전반적인 어떤 스토리는 좀 인지를 하셨나요? 뭐 대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여러 가지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미술 이런 게 뭐 당연히 뭐 판매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모르겠어요. 뭐 물신주의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당연한 프로세스 아니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모든 당연한 프로세스지만 뭐 실제로는 실제로 당연하지 않잖아요. 회화를 이렇게 판다는 것과 굉장히 드물죠. 드물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들 대부분.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마치 종교인처럼. 뭐 당연히 뭐 이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종의 활동인데 마치 이게 뭔가 뭐 가치를 훼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순결주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누군가는 뭐 작업하는 게 몸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작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인디아톨 공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이제 수다도사님하고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또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항상 그거의 가치 또 어떤 의미를 그런 걸 찾게 되는데 도대체 인디아톨 공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가장 순수한 의미의 삽질을 좀 하고 싶다. 구덩이를 파는 건데 그냥 땅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는 일을 하는 것도 좀 재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디아톨 공을 시작했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번에 전시도 좀 저는 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어떤 행위 자체에서 항상 뭔가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 행위 자체만을 그냥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 이번 전시에서 재밌는 게 방금 얘기랑 비슷한 건데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 작업에서 작가님은 이제 최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면에다가 말 그대로 그린 것도 아니고 이제 칠하기만 하신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에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시선들에 대해서 약간 작가님이 은근슬쩍 비웃으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조소를 날리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 작업을 왜 하세요? 김진 작가님. 너무 어려운지 그거 너무 어렵다. 제가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저도 근데 작가님이랑 대화하다가 너무 궁금해져서 저도 작업실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방금과 멋있어요. 같은 대답을. 그 딱 준비된 대답 멋있네. 그래요? 그래서 이 작업 말고 저기 물물교환전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이 작업 전에 예전에 다른 작업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네가 그림 그려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뭐야? 이러라고 저한테 당시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돈 쓰고 시간 쓰는데 네가 뭘 한 거지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도 전시장에 이렇게 지금 공의 도사가 있다처럼 쇼윈도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 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근데 돈, 화폐로 매개로 한 교환에서 내가 누락이 됐지만 그럼 다른 거를 보여주겠어 해서 사과 그림을 그리면은 그거는 사과랑 교환하고 자동차 그림은 자동차랑 교환하고 아직 자동차 교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주 반지 뭐 제가 일상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들을 그렸어요. 물건을 그리고 그 그린 물건하고 실제 물건 사물하고 교환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일종의 저한테는 그림이 마술 같은 거죠. 그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이미지가 실물로 되어 돌아오는 그런 어떤 마술적 경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물간의 위계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는 뭐 사과 몇만 박스 이런 식으로 해야 이퀄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때는 거의 비슷한 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교환을 한 거였죠. 그러면 큰 자동차만한 캔버스를 구해서 자동차를 그려가지고 자동차를 교환했으면 재밌을 것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무슨 자동차를 구르셨어요? 그때요? 네, 차종이 예. 산타페인데 중고는 받지 않습니다. 중고를 받는 게 아니고 산타페였구나. 근데 제가 면허증이 없어요. 네. 좀 좋은 거 그리시지. 미니 뭐 쿠페 막 이런 거. 그래서 뭐 화장품 뭐 와인 이런 것도 그리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림으로 팔리는 작가는 아니지만 나름 그 컬렉터들이 좀 있습니다. 사과 그쵸 물물 교환으로. 그래서 한 전시 그때 그거 갖고 한 3번 정도 했는데 개인전에 한 번 하고 나중에 기획전에 전시를 했는데 할 때마다 한 뭐 15건에서 20건 정도 교환이 이루어진. 교환하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물건은 뭐가 있었어요? 그때 저기 피지 없애는 그 팩이요. 그 팩을 어떻게 그렸어요? 뭘 그렸어요? 그 물건을 그렸는데 랑콤에서 나온 그 화장품 랑콤의 마법사 진짜. 네, 뭐 나지지 않겠습니까? 나지지 않겠습니까? 뭐 국립 현대에서도 소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품 하나. 네. 누군가 1,000만 원 딱 주고 그 프로젝트 자체를 다 사가는 그게 정말 멋있는 반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전시장에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한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의 작업은 어떤 작업을 말씀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진행하는데 이제 이 작업과 관련해서 아마 뭐 몇몇 작가들하고 작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 더 구체적인 이야기 뭐 할 게 좀 필요해서요. 건수가 필요. 그럼 그 18개의 작은 캔버스를 전시장에서 직접 완성해 나간다는. 아니요, 걔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한쪽에서 한쪽에서 핑크핑크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인트로에서 들은 모래의 여자와 이 김진 작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모래를 퍼내는 여자. 네, 모래를 퍼내는 여자. 이번 전시 제목은 제가 이제 근래에 모래의 여자라는 이제 아베코보라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거기서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한 남자가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곤충 채집을 하려고 모래 언덕에 있는 마을로 가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곤충 채집을 하다가 마을 이장 같은 사람이 소개해준 하숙집 혹은 여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집에 갔는데 굉장히 허름한 집이고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집인데 그 집주인이 여자가 계속해서 모래를 이제 퍼내기만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다시 모래는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와서 또 다시 모래가 들어와 있고 근데 계속 모래를 이제 다른 일 없이 모래만 계속 퍼내는 거예요. 삽질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제 떠날 수도 있고 그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안전한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모래를 푸는 거죠. 근데 외부인인 남자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무가치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소설이 말하는 큰 틀에서 그거는 하나의 초반부의 장면에 불과한데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 작가님이 말하시려는 거랑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왔습니다. 있네요.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제목 듣고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모래 여자 그 계속 모래를 푸는 행위하고 그러니까 가령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돌을 굴렸다가 돌을 다시 굴렸다 계속 다시. 하는 거하고의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래서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이제 돌을 계속 떨어뜨리고 다시 올리고 떨어뜨리고 다시 올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형벌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모래 여자에서 그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 여자도 이제 밖에서 외부 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사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마을에 정착한 건데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지프스는 어떻게 보면 형벌이고 모래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지점이라는. 질문 잘했네요. 뭐 예술가의 입장하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외부에서 예술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딱 이거잖아요. 그 무의미한 것을 왜 자꾸 하고 있나 이런 거고. 그렇다고 놓지는 못하고. 또 예술가들은 안 팔릴 거 알면서 계속 또 작업을 해나가고 계속 힘들다고 힘들다고 또 이야기 놓지는 또 못하는 못 놓는. 재밌었어요. 홍민기 작가는 안 웃긴가 본데 심각한 얼굴하고. 아니 여기 보니까 계속 그림 그리시는 것 같은데. 네, 아이폰 7 그렸습니다. 네. 월말 교환하고 싶어가지고. 그 기획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그럼 왜 핑크인가요? 왜 핑크인가요? 왜 핑크였나요? 핑크 시리즈 갑자기 옆에서 치르는 공격이.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상투적인 어떤 상투적으로 살을 연상시키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피부일 수도 있고 근육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과해서 약간 색이 날아간 상태의 그 어떤 2차적 결과로서 핑크가 보여주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3월 고유의 색들 있잖아요. 빨간색 뭐 했는데 그 색들이 일쪽이 날아가서 그러니까 핑크긴 한데 노르스름한 그러니까 과한 빛으로 인해 푸르스름한 이런 푸른 기미들 그러니까 색깔의 어떤 기미들은 좀 있고 결국은 이렇게 핑크로 최종적으로는 보이긴 하는데 이게 2차적인 반응의 어떤 결과처럼 어떤 보이는 이런 개연성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빛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물리적인 어떤 빛만 다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게 은유 차원에서 빛도 사실은 동시에 같이 거론하고 싶었거든요. 가령 상품이라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그 변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의 빛이라는 건 뭐 이윤 아니면 효율성 아니면은 뭐랄까 효용성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얘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물의 변화가 온 것도 꽤 많거든요. 500년 전에 수박과 현재의 수박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를 상품으로 조작, 뭐 계량, 뭐 이런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가장 살이 풍만한 형태의 물건들을 그러니까 그 자연을 만들어낸 건 거죠. 자연을 만들어냈는데 얘가 그 실제 물리적인 그러니까 뭐 매장 가면은 그러니까 빛만 있는 게 아니고 광택제까지 사실 거기에 결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그 반짝임을 최대한 만들어내는데 이 반짝임이 사실은 그 어떤 매혹적인 살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그 살의 어떤 그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팽창감하고 더 살이 많아 보이는 이런 효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윤 추구의 어떤 동기들이 사물에 작용하는 것도 동시에 사실은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화면 안에 다 들어가게 이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본인이 딱 원하는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달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일리가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무리하지 않게.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1,000만 원짜리 그림도 하나 팔고 다 200만 원짜리 다 해야 이걸 이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더 오래 많이 걸릴 것 같아 보이죠? 저 그 작업 얘기 지금까지 이제 화장실 계속 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배 피고 오려고 그러는 거지.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작가님의 이제 개인의 어떤 내면과 이제 작업 세계 이상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이제 어떤 작업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혹시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사건 사고라든가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걸로부터 작업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지. 저도 약간 보태서 질문하자면 그 전작에서도 그렇고 이번 전시에서도 그렇고 이번 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 빛에 관련된 전시에서도 그렇고 미네르바전 때도 그랬지만 항상 뭔가 폭력이나 억압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약간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뭐 가치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주 되게 큰 무거운 얘기 같은 걸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견 사실은 되게 사소한 경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빛이라는 것도 되게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되게 서민적인 그런 유형의 빛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증폭된 더 과한 더 센 빛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빛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뭐 공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본과 관련된 그 이윤 추구의 어떤 강력한 동기 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처음부터 그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현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광우병 시위할 때 광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경찰 조명등이 이렇게 아주 센 빛으로 이렇게 빛을 조명등을 쫙 세워놓고 이쪽을 쏘고 있는 건가요? 근데 나는 그쪽을 볼 수가 없고 그쪽에서 나를 계속 이제 뭐 채증하고 뭐 이러는 일종의 파놉티콘 같은 그런 효과들도 있는 그런 조명을 보면서 빛 내가 지금까지 빛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은유들 아니면 좋은 어떤 현상들만 목격을 했는데 이런 이 빛 자체도 폭력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그다음에 시리즈 중에 거인의 시선은 어디에나 있다. 이건 뭐 자본주의의 욕망 뭐 이렇게 되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 시작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에 빵집이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는데 뚜레쥬르가 오면서 빵집이 하나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 앞으로 이 새 빵집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계속 이제 지켜보고 다녔는데 결국은 10몇 년 된 파란 토끼집 빵집이 그동안 이제 손님들한테 어쨌든 가게 문을 닫는다고 그동안 이용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하면서 파란 토끼집 빵집이 문 닫고 그 다음에 하얀 풍차 빵집이 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뚜레쥬르만 남은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골목 상권까지 뭐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는데 이렇게 미학적 당위와 현실이 이렇게 엇갈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이 훨씬 더 강화되고 독과점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미학적 당위가 현실을 제대로 보는 걸까? 뭐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소실점을 강조해서 작업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사소한 거 뭐 빵집 뭐 내지는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소소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사실 곳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작게만 바라볼 수 없는 뭐 현상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 작업에서는 결국 가치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가장 기본은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완성작이 없어. 이를 어쩌지? 뭐 그럼 이건 뭐지? 하면서 그러면 가치의 문제를 달리 거론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으면은 나의 그림 그리기라는 거 이거 끔찍한 이건 정말 때려쳐야 되는 일이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페인터 같은 경우는 200점 정도는 그려야 뭐 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200점이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파고 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때려쳐야 되는 건 거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건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내 평생 다 200점 할 수 있을까? 뭐, 근데 올해 어쨌든 제가 18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숫자로 치면 사실은 올해 한 1,500개도 할 수는 있었으나 참았죠. 잘 참으셨습니다. 과유불급. 네, 저는 작가님하고 알고 지낸 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면서 좀 제가 아까 전에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굉장히 좀 더 예민한 작가가 아닌가. 그런 작업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관심이 있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때 이제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진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우리 아무도 작가님을 볼 수 없었어요. 잠수에 들어가서요. 영향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런 큰 사건을 대면했을 때 어떤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나요? 어떻게? 뭐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거의 다 그러던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 저 말고 제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잠수예요. 그래서 만나는 게 뭐 2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 누구 전시할 때 그때 만나고 그때 리듬이 그냥 계속 앞으로 쭉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거의 못 만나는데 그때는 작업을 잘 못했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문가로서 그 이제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은 아직 이제 작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연관이 오진 않았어요. 오진 않지만 하고 싶은 작업이 생긴 건 있어요. 근데 세월호 이후에 되게 크게 많이 바뀐 거는 이게 인간이야? 뭐 이런 욕을 막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이구나. 그러면 인간이 원래 그렇구나. 내가 인간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내 믿음 때문에 저게 인간이야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오히려 문제구나. 그래서 인간관이 좀 바뀌긴 했어요. 더 파렴치하고 더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긴 해요. 사람도 인간이구나. 그렇죠. 요즘도 느끼죠. 네네. 우리 맨날 근데 못 만나요. 계속 여러 번 각자 어디선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계속 못 만나네요. 조만간 보지 않을까요? 언젠간 만나겠죠. 지금. 근데 정말 제가 그림을 계속 못 그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림만을 계속 그리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정말 오늘 진정한 페인터를 만난 것 같아서 그 그림만 봤을 때하고 정말 얘기를 나눴을 때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제가 그림을 허투루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띄엄띄엄 본 거야. 띄엄띄엄 제가 띄엄띄엄 봐서 그런가요? 다 안 봐서 그런가? 그냥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인터넷을 좀 많이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림을 보면 내가 그림을 다 봤구나 하고 좀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오히려 제가 너무 그림 이상의 말을 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림 이상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직접 작업을 이제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온라인상으로만 이미지를 봤을 때랑은 왜냐하면 그 유화라는 그림은 화면상에 이렇게 재현됐을 때 재현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유화로 사용했던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사진으로도 재현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 그 빛이 사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카메라가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화는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감동이 전달되기가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유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번에 공에서 봤던 그림은 완성해서 아직 완성되어 있는 작업. 네. 그래서 뭐 완성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지도 우리가 몰라요. 봤을 때는 본인만 알아. 네. 본인이 알기가 쉽지 되는 않죠. 거죠. 네. 본인도 모르는 작업 되게 많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작업. 저도 몰라요. 네.
얘는 아니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뭐 색이 뭐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건 거죠. 우리 보통 스스로 잘 모르니까 자꾸 옆에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떠니? 이거 끝난 거 같니? 막 맞아요. 그게 근데 조언도 중요해요. 남이 보는 것 눈도 중요하죠. 아무리 이거는 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작업이지만 결국은 내가 혼자 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봐주는 거고 누군가와 같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다고 그 사람 작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르면 물어야죠. 물어야죠. 맞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서 나머지 것들은 이미 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다음에 이제 작업이 하나 갖고 그렇게 오래 지지부진함을 오래 버틴다고 해서 좋은 작업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데 내 현재 할 수 있는 최대까지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하고 나서 다음 작업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니구나. 이거 조졌구나. 다음 작업하면 얘한테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이거나 뭐 그만큼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내가 진상을 떨었구나.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작업으로 그렇게 턱 못 넘어가는 건 거죠. 그래서 병이 있나 뭐 아니면 가증이 있나 뭐 예술가의 그 완성하지 못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진 작가님은 그리고자 하는 게 명확하시잖아요. 생각도 그렇죠. 의도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오히려 못 그리고 완성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또렷한 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기준은 있죠. 그게 또렷할 수가 없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라서 내가 얘를 똑같이 그려야겠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우연이라는 거를 많이 이제 작업에 사용을 하면 뭐 이렇게 돼도 완성이고 저렇게 돼도 완성이고 막연하게 시작했다가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면 시킬수록 그 다다르기가 너무 힘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단어 있잖아요. 우연. 저도 작업에 우연 요소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붓질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다 우연하게 잡아채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맞아. 우연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우연을 선택하고 그럼 그 선택된 거에다가 추가로 더 붙이고 뭐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업이 완성돼요. 아까 전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전시장에서 또 그림을 그린다고 하셔서 그러면 거의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전시장에 가면 이제 김진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 그럼 아침부터 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근처에 여관 잡아놓고 거기서 아예 그 동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작업하려고요. 거기서 작업하면서 저기 사람 너무 박혀 있어서 사람들 잘 못 만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작업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그러려고 좀 여유 있게 연말 보내려고 지금 거기서 작업하는 것까지. 안 그러면 제가 빨랑 작업실 가야 되잖아요. 작업하면서 거기서 아예 거점을 옮겨서 영등포 쪽 사람들 사는 것도 구경도 좀 하고 그러려고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작가를 연신내에서 영등포로 거점을 옮기신 김진 작가님. 오늘은 공도사에서 개인전을 진행하고 계시는 김진 작가님을 공도사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